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시댁에서 당한 그 수모를, 그리고 마침내 복수한 이야기를요. 고아 주제의 변호사 집안에 시집 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매일같이 무시했고 남편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죠. 시누이는 자기 팬티까지 손빨래 시키며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 집 딸인지요. 그저 가난한 고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고아라고 무시했던 저는 사실 대한민국 10대 법무법인 그룹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쫓겨난 후 저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했죠. 그들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강은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법무법인 세영그룹의 회장님입니다. 대한민국 10대 법무법인 그룹을 이끄는 분이었습니다. 자산만 수조 원이 넘는 거대한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비 오는 날 밤이었죠. 그날 밤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가 무너지셨던 모습.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던 기억. 그 후로 아버지는 2년 동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힘드셨을 거예요. 회사 일로 바쁘신데 어린 딸까지 챙겨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재혼하셨습니다. 새엄마인 미선 씨가 들어오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엄마는 자신의 아들을 데려왔어요. 저보다 2살 어린 남자아이였죠. 제 배다른 동생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새엄마도 친절했고 동생도 귀여웠거든요. 드디어 엄마가 생겼다고, 가족이 완성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엄마는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걸림돌이었던 거죠. 저는 집안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어요. 식사 시간마다 새엄마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고, 집안 행사에서는 저만 빠졌습니다. 제 생일도 기억해 주지 않았죠. 14살 생일날, 저는 혼자 방에서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습니다. 아무도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생 생일에는 호텔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면서 말이죠. 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잘 안 계셨어요. 회사 일이 많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집안 분위기가 불편해서 피하신다는 것을 어린 저도 알았습니다. 저는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새엄마 기분을 맞추려고, 동생한테 잘해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새엄마와 아버지가 서재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은미는 법대 진학 포기시키는 게 어때요? 애가 공부머리가 없어요. 새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안 돼, 은미는 내 딸이야. 아버지가 반대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선 제 자리가 없단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20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였죠. 더 이상 제겐 집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있는 집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새벽에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도, 새엄마에게도, 그 누구에게도요. 현관문을 나와 뒤돌아봤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자 퇴서류도 미리 처리했습니다. 학교에는 집안 사정으로 자퇴한다고만 말했죠. 그리고 서울역으로 가서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면 됐습니다. 전주행 기차표가 가장 빨리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로 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세영그룹 외동딸 강은미는 죽은 사람이라고요. 그냥 평범한 고아 강은미로 살 거라고요. 전주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역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낯선 도시였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고시원을 하나 얻었습니다. 월 2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고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지만 마음 하나는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카페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어요.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학생이에요? 아니요, 고졸이에요. 저는 고아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다고요. 완전히 혼자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분은 이제 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일이었어요. 커피 만들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더 이상 새엄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좋았습니다. 고시원에서 나와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 보증금을 마련했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었습니다. 좁았지만 행복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제가 일하던 카페에 단골이 되었어요. 박철민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27살의 변호사였습니다. 전주의 작은 법무법인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9시쯤 카페에 오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철민 씨는 제가 쉬는 시간마다 책을 읽는 걸 봤나 봐요. 어느 날 저한테 물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냐고요? 법 관련 책을 읽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형법 총론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관심 있냐고 물었죠. 네,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교도 법대 다녔다고 했습니다. 자퇴했다고 얘기했어요. 철민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법대를 다녔는데 왜 카페에서 일하냐고 물었습니다.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요.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라고. 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철민 씨는 저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법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재미있는 판례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철민 씨가 물었습니다. 은미 씨 저녁 같이 먹을래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손님과 사적으로 만나는 게 좀 그랬거든요. 하지만 철민 씨가 계속 물어봤고 결국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첫 데이트는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철민 씨가 추천해 준 곳이었죠. 와인도 한 잔씩 마시고 파스타를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은요? 철민 씨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거구나. 철민 씨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죠. 6개월이 지났을 때 철민 씨가 고백했습니다. 은미 씨를 좋아해요. 오늘부터 사귀는 게 어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철민 씨가 제 마음에 점점 크나큰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철민 씨는 다정했어요. 데이트도 자주 하고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을 사다 주고 죽을 끓여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말 철민 씨가 저를 공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봄날이었고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미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철민 씨가 반지를 꺼내며 청혼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은미 씨한테는 가족이 없잖아요. 제가 은미 씨 가족이 되어줄게요. 저희 어머니도 은미 씨를 잘 챙겨줄 거예요. 철민 씨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외로웠던 제게 따뜻한 가정이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철민 씨는 저를 꼭 안았어요. 행복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철민 씨 가족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철민 씨 집에 처음 갔을 때 긴장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철민 씨 어머니는 친절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 철민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철민 씨 누나도 앞으로 잘 지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좋은 가족들 같았거든요.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철민 씨 가족들과 친구들만 왔어요. 제 쪽은 당연히 아무도 없었고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절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드디어 나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철민 씨 어머니 집 근처에 얻은 빌라였어요. 전세 1억짜리 작은 집이었죠. 첫날 밤 철민 씨가 말했습니다. 은미야, 행복하게 살자. 네,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제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딱 하루만 지속됐습니다. 결혼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은미야, 지금 당장 와라. 아침 준비해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다음 날인데 벌써 아침을 준비하러 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철민 씨가 말했어요. 엄마가 부르니까 빨리 가봐.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침 차려드리는 건 당연한 거야. 저는 얼른 옷을 입고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저를 보자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고아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뭘 멍하니 서 있어.
얼른 부엌 가서 아침 준비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환영한다고 하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철민 씨가 결혼 안 시켜주면 죽을 거라고 매일 시어머니와 싸웠던 얘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학벌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게 변호사 집안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행운이야. 우리 철민이한테 감사해야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을 차렸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술 뜨자 바로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역시 고아라서 그런가 가르쳐줄 엄마가 없어서 저런가. 저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매일 아침 6시까지 와 알았지? 네, 어머님, 그날부터 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시어머니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도착하면 청소하고 아침 준비하고 빨래하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에 늘 불만이었습니다. 간이 안 맞는다, 맛이 없다, 이런 것도 못하냐고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진우이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옳게 내 방 청소해놔, 구두 닦아놔, 속옷 비싼 거니까 무조건 손빨래 해야 해.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완전히 하녀 취급이었습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고 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카페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대했거든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을 하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저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제 유일한 수입원이었는데요. 그 후로는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용돈도 철민 씨한테 받아야 했고요. 3년째 되던 해,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데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네가 밖에서 일하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봤어. 변호사 집안 며느리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소문나면 망신이야. 그냥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 외출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전화번호도 바꿔야 했어요. 항상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집으로 자주 불렀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모임이었죠. 저는 부엌에서 차와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제 얘기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한테 저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이고, 말도 마. 고아 출신이야.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없어. 우리 철민이가 불쌍해서 데려온 거야.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한데. 뭐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그래도 파출부 안 써도 되니 괜찮잖아. 그러니까 허락한 거야. 시키는 대로는 다 하니까. 하도 철민이가 난리치는 바람에 허락은 했지. 교양도 없고 고아라서 그런가. 뭔가 애가 덜 떨어진 것 같아.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울면 더 무시당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결혼을 했어요. 성대한 결혼식이었죠. 특급 호텔에서 했습니다. 저는 결혼식 전날부터 준비를 도와야 했어요. 하객 명단 정리하고, 답례품 포장하고, 식장 세팅 도와주고요. 결혼식 당일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시누이 화장하는 거 도와주고, 드레스 입는 거 도와주고요. 결혼식 날 하녀처럼 저를 부려먹었어요. 끝난 후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객들 응대하고 음식 나르고 정리하고요. 계속 일만 했어요. 그런데 피로연이 끝나고 시누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옳게 수고했어. 이거 팁이야. 그리고 5만 원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안에서 가족이 아니라 일꾼이구나. 어느 한 날 저는 친구라도 만나고 싶었어요. 너무 외로웠거든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친구 좀 만나고 싶은데요. 오랜만에 보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아가 무슨 친구가 있어. 단어한테서 뭔가 얻으려고 붙은 사람들이야. 우리 집안 재산 노리는 거지. 만나지 마. 쓸데없이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세상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집안에 갇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게 제 전부가 됐어요. 그럼 남편 철민 씨는 어땠을까요? 그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머니 편이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철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미야, 엄마가 좀 엄하시긴 해도 다 너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네가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지.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어느 해 저는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고열이 40도까지 나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왜 아직 안 와? 벌써 7시야. 아침은 누가 차려? 어머님, 제가 좀 아파서요. 열이 많이 나서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아프다고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집안일은 누가 해? 미정이가 오늘 사위랑 온다는데. 방 청소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요. 그럼 지금 당장 와서 해. 미정이 온다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지만 가야 했어요. 옷을 입고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숨이 차고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해서 청소하고 저녁 준비했습니다. 시누이가 왔을 때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옳게,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이는데.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그래. 견딜만한가 보네. 밥 차릴 정도면. 철민 씨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어요. 밤 11시쯤이었죠. 제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생기 없는 눈동자, 축 처진 어깨, 항상 눈치만 보는 표정.
30대가 다 된 제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매일 밤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내가 원했던 삶일까? 가족을 얻으려다가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닐까? 결혼 10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남편 철민 씨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유난히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놔뒀는데 집에서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녔어요. 향수 냄새도 제가 선물한 향수가 아니었거든요. 셔츠 깃에 화장품 자국이 묻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미 예상했거든요. 철민 씨가 혼자 자는 게 편하다며 침대를 따로 쓰길 원할 때부터요. 어느 날 밤 철민 씨가 샤워하는 사이 침대 위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이 켜지더니 메시지가 떴습니다. 무시하고 싶었지만 아니 누굴까 궁금했습니다. 오빠, 오늘 이혼 얘기할 거지. 오늘 말하기로 약속한 거 지켜야 해. 사랑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달랐어요. 뭔가 큰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들어갔을 때 철민 씨가 낯선 여자랑 함께 있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송미라라는 여자였습니다. 29살. 철민 씨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라고 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앉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이혼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철민 씨를 봤습니다. 철민 씨는 시선을 피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철민이가 너랑 헤어지고 싶대. 미라는 우리랑 같은 법조인, 집안 출신이고 능력도 있는 변호사야. 너 같은 고아랑은 비교가 안 돼. 명문대 출신의 로펌 파트너까지 한 집안 딸이야. 송미라는 저를 훑어보며 오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빠랑 전 3년이나 만났어요. 언니도 이해하실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저는 철민 씨를 봤습니다. 당신도 이 생각이에요? 철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은미야, 나는 네가 불쌍해서 결혼한 거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집안 수준이 낮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엄마 말씀이 옳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 시집 왔어. 한 게 뭐가 있어. 빈둥대고 놀기만 한 년이 애초에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고아 주제의 변호사 집안에 시집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미라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언니, 그냥 좋게 헤어져요. 위자료 1,000만 원 줄게요. 우리 둘이 진짜 사랑해요. 오빠는 언니를 사랑한 적도 없잖아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누가 언니래요?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사랑을 몰라요? 10년 동안 이 집에서 개같이 고생하고
견딘 게 사랑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빼앗긴 게 아니라 내가 미라를 며느리로 선택한 거야. 너 같은 고아보다 미라가 100배, 1000배 낫거든. 당장 짐 싸서 나가. 오늘 당장. 저는 10년간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나가겠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쉽게 나갈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저 스스로도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별로 없더라고요.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옷도 몇 벌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집안이라는데 좋은 옷, 화려한 옷 필요 없다며요. 죄다 검정색이나 회색 옷만 입게 했거든요. 철민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은미야, 결혼한 거 늘 후회했어. 고아인 네가 그저 불쌍한 마음이 사랑이라 착각한 거야. 저는 짐 싸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젠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보다는 안도감이 더 많아 보였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내가 만만하고 그냥 편한 상대였을 뿐이죠. 고아라서 집안 간섭도 없고 순종적이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집안일만 하는 가정부가 필요했던 거고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철민 씨는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네가 더 싫어졌어.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다고요? 10년 동안 저를 괴롭힌 분이 힘들어 하셨다고요? 웃기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 보내주세요. 서명할게요. 위자료도 필요 없어요.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요. 방문을 나서는데 철민 씨가 왠지 모를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와 다른 제 차분한 태도가 이상했나 봅니다. 은미야,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우리 집에서 쓰레기가 치워지는구나. 나가서 고생 좀 해봐. 이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게 될 거야. 고아 주제에 변호사 집안에서 10년이나 살았으면 복 받은 거지.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요. 뭐라고? 내가 뭘 후회해? 고아 주제에 무슨 그런 협박이니? 미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허세 부리지 마세요. 고아가 나가서 뭘 하겠어요? 다시 카페에서 일하겠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게요. 두고 보세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와 철민 씨, 미라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에 제 표정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냥 허세 부리는 거겠지. 고아가 나가서 뭘 하겠어. 돈 뜯어 내려오는 거 아니겠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영그룹 회장 부인 교통사고로 사망.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과 기쁨도 아닌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미워했어도 새엄마의 죽음은 제겐 기쁨보다 슬픔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졌어요.
아빠 번호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한 번, 두 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빠, 저 은미예요. 아빠는 너무 놀라 말을 제대로 못 하셨고,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인 미선 여사 빈소라는 팻말이 보였어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재벌가 사람들이나 비즈니스 관계자들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주석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15년 전에는 50대셨는데 이제 70대가 되셨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변했고 주름도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등도 굽으셨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서 줄을 섰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고개를 숙여 저를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였죠. 하지만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고 손이 떨리더라고요. 은미야, 은미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은미야, 살아있었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죽은 줄 알았어. 어디 있었어? 목 놓아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15년 동안 숨겨뒀던 외로움, 슬픔,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봤어요. 최 회장의 딸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아버지는 저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15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뭘 하면서 살았어?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15년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나간 것, 전주에서 산 것, 결혼한 것, 10년 동안 시집살이 한 것.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계속 우셨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줄이야. 아빠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이제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네 자리로 돌아와야 해. 장례식이 모두 끝난 다음 날, 아버지는 저를 세영그룹 본사로 데려가셨습니다. 6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어요. 서울 중심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건물 전면에 세영그룹이라는 거대한 로고가 빛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60층 회장실이었죠.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습니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사무실 안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넌 원래 이곳의 주인이야. 세영그룹은 네가 물려받아야 해. 아빠, 아버지는 저를 임원회의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세영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50대, 60대의 중년 남성들이었죠. 소개하겠습니다. 제 딸 강은미입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제 딸이 이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세영그룹 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임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웅성거렸어요. 회장님의 딸이 돌아왔다고? 15년 만에? 하지만 곧 박수를 치며 저를 환영해 줬죠. 저는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칠 후부터 출근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가 사준 싸구려 옷만 입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시간이었죠. 명품 매장에 가서 정장들을 샀습니다. 구두도 사고 가방도 샀어요. 시계도 샀습니다. 계산할 때 점원이 물었어요. 카드 되시나요? 네, 저는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블랙카드를 냈습니다. 한도가 10억이었어요. 점원이 놀란 표정으로 카드를 받더라고요. 세영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직원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죠. 59층 부사장실 문패를 보는 순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어요. 책상도 크고 소파도 있고 회의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서 김지연입니다. 앞으로 부사장님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김 비서. 오늘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임원회의가 있고 오후 2시에는 신규 법무계약건 검토회의가 있습니다. 오후 4시에는 인사팀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법무계약건이요. 네, 여러 법무법인에서 저희 세영그룹과 계약하고 싶다고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저희 그룹이 대기업들과 많은 법률 자문을 진행하다 보니 법무법인들이 저희와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파일을 건넸어요. 저는 파일을 받아서 책상에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 전에 검토하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5개 법무법인의 제안서가 들어 있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성법무법인 대표 박철민, 송미라. 제 전 남편과 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안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한성법무법인은 작은 법무법인이었어요. 변호사가 10명 정도 있고 주로 중소기업 법률 자문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영그룹과 계약만 따낸다면 큰 법무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써 있었어요. 저는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김 비서, 들어오세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한성법무법인과 미팅을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언제로 잡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요. 53층 대회의실로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참석자는 어떻게 할까요? 저 혼자면 됩니다. 한성법무법인 대표 2명만 오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왔네요. 세영그룹의 모든 자료를 검토했고
법무법인 계약건에 대해 공부했어요. 법률 서적도 다시 읽고 판례도 찾아봤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전 남편과 내연녀, 시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모았어요. 그들의 재산 상태, 법무법인 경영 상태, 개인 신상 정보를 모두 조사했죠.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한성법무법인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빚이 5억 정도 있었고 클라이언트도 많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 내연녀는 대출을 받아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세영그룹과의 계약만 따내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퇴 후에 연금으로 살고 있었어요. 재산은 좀 있었지만 전 남편 법무법인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더라고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월요일이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 저는 완벽하게 치장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연한 회색 스커트. 머리는 우아하게 풀었고 메이크업도 완벽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 보였어요. 그들의 놀랄 표정을 생각하니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53층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두 인간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세영그룹과의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거죠. 전 남편은 값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미라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서 상석에 앉았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앉아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세영그룹 부사장 강은미입니다. 그 순간 두 인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은미. 미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전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는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부사장이라고? 네, 보시다시피요. 저는 명함을 두 사람 앞으로 밀었습니다. 세영그룹 부사장 강은미. 미라가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진짜예요? 물론이죠.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저는 세영그룹 창업주 최 회장의 외동딸 강은미입니다. 오래전 집을 나가 고아처럼 살다가 최근에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전 남편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고아라고 한 게 거짓말이었다고? 맞아요. 제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죠. 그래서 새엄마를 피해 집을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법대 자퇴한 것도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재혼하신 후에 집을 나왔거든요. 전 남편은 후회하듯 머리를 감쌌어요. 그럼 우리가 세영그룹 외동딸을 쫓아낸 거야? 네, 그러게요. 결혼 생활 내내 하녀처럼 부리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결국 쫓아냈죠.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라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언니, 아니 부사장님. 저희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알았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세영그룹 외동딸인 줄 알았으면 오히려 극진히 모셨겠죠. 10년 동안 저한테 한 것처럼 무시하고 괴롭히지는 않았겠죠. 저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남편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은미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금 비즈니스 미팅 중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시죠. 두 인간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그럼 한성법무법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전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어요. 저희 한성법무법인은 목소리가 떨리며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15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습니다. 형편없었어요.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말도 더듬고, 자료도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저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 언제쯤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안으로요. 그리고 계약 가능성은? 글쎄요, 검토해봐야 알겠네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회의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두 인간은 어쩔 줄 몰라 일어났어요. 부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업무 얘기는 끝났습니다. 나가보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필름처럼 지나갔어요. 저도 모르게 심장을 울리는 눈물이 흘렀어요. 시작이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저녁 전 남편과 내연녀는 시어머니한테 모든 걸 말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출근하려고 세영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경비원 2명이 한 여자를 막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만나러 왔어요. 비켜줘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 목소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마침 임원들과 회의를 마치고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예.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임원들도 모두 멈춰섰죠. 부사장님, 저분이 임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에 알던 분이에요. 시어머니가 경비원을 밀치고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예, 내가 네 시엄마잖아. 내가 정말 너한테 잘해줬잖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시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옛날 그분이 저를 보던 그 시선 그대로요. 시어머니가 저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위아래로 훑어봤었죠.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이제는 제가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희정선희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던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오해가 있었잖아. 제대로 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발 시간 좀 내줘.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해요? 무슨 오해요? 저를 고아라고 무시하고, 집안 망신이라고 욕하고,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고 말하고, 아프다고 누워있는데, 일하라고 하고,
하녀처럼 부린 게 오해였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거든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도 다 멈춰서 쳐다봤어요.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랬어. 네가 세영그룹 외동딸인 줄 알았으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았으면 안 그러셨겠죠. 제가 재벌딸인 줄 알았으면 극진히 모셨겠죠. 근데 고아라고 생각하니까 막대한 거잖아요.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신 거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던 그 순종적인 며느리 은미는 당신들이 내쫓을 때 죽었어요. 지금의 저는 세영그룹 부사장 강은미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닌 남남이고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은미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경비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다음엔 약속 없이 오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경비원분들, 이분 블랙리스트에 등록해 주세요. 경비원들이 시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데려갔어요. 임원들도 그 뒤를 따랐죠.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고아를 걷어서 먹이고 재워줬더니 배은 망덕하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화가 났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모욕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요. 이제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겠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들어오세요. 네, 부사장님. 한성범 무법인에 대해 조사 좀 더 해주세요. 재정 상태, 거래처, 계약 현황, 빚, 모든 것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에게도 연락해 주세요. 한성범 무법인이 어떤 곳인지 물어보고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일주일 후, 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10명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한성 법무법인과의 계약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은 거절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성 법무법인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업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고 과거 클라이언트들과의 분쟁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들의 윤리의식에도 문제가 있고요. 저는 조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제가 만든 거였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한성 법무법인으로 공식 통보가 갔습니다. 전 남편과 내연녀는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영그룹의 영향력을 이용했습니다. 주요 대기업의 법무팀장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돌렸어요. 세영그룹 부사장 강은미입니다. 한성 법무법인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기업들은
세영그룹과의 관계 때문에 제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한성 법무법인의 윤리 문제, 재정 문제를 은밀하게 알렸죠. 일주일 후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한성 법무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패닉에 빠졌을 거예요. 저는 비서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사장님. 한성 법무법인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채권자들한테도 압력을 넣었습니다. 한성 법무법인이 곧 망할 거라고 빨리 돈을 회수하라고요. 채권자들이 일제히 돈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 후, 한성 법무법인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때를 노렸습니다. 김 비서, 한성 법무법인의 주식을 매입하세요. 은밀하게 조금씩요. 네, 부사장님. 3개월 동안 저는 한성 법무법인의 주식을 모았습니다. 파산 위기에 빠진 회사의 주식이라 아주 싸게 살 수 있었어요. 마침내 지분 51%를 확보했을 때 저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총회 당일 전 남편과 내연녀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회의실 맨 앞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걸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오랜만이네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미. 왜 여기에? 철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영그룹은 한성법무법인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매입했고요. 철민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부로 한성법무법인은 세영법무법인으로 흡수 합병됩니다. 그리고 기존 대표이사 박철민, 송미라 모두 해임됩니다. 미라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 회사라고요. 우리가 만든 회사예요. 아니요. 이제는 제 회사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시니까 아시죠? 51%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거요. 철민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미야. 제발 우리한테 이러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주어. 저는 그 인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빌었을 때 들어주셨나요? 아프다고 누워있을 때 거들떠 보긴 했나요? 외롭다고 친구라도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들은 척 하긴 했어요?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받은 고통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날 전 남편과 미라는 자신들이 세운 법무법인에서 쫓겨났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다시 세영그룹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은미야, 제발 용서해 주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철민이가 직장도 없고 미라가 철민이를 꼬셔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야. 우리 다 거지가 됐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집 가서 사는 동안 저한테 한 말, 한 행동 기억하세요? 저는 다 기억해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아침마다 제가 만든 음식 뱉으시던 거.
친구들한테 제가 창피하다고 하시던 거, 고열로 앓는데도 일하라고 하시던 거, 다 기억해요. 그건 말이다. 네가 고하니까 좀 더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야. 오해했다면 용서해. 오해요, 용서요? 용서는 상처 준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줄 생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울며 빌었지만 저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비서한테 전 남편 가족의 근황을 보고받았어요. 부사장님, 보고드립니다. 박철민 씨와 송미라 씨, 정선희 씨는 현재 구로구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룸이요. 네,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세 사람이 원룸에서 산다고요? 박철민 씨는 편의점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송미라 씨는 실업급여로 버티고 있습니다. 정선희 씨는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동정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뭐랄까, 허무함? 그리고 세 사람은 매일 싸운다고 합니다. 서로를 탓하면서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 더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녹음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다 네 잘못이야. 미라, 네가 우리 철민이 꼬시는 바람에 이 여우 같은 년 때문에 이 집안이 이 꼴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잘못이요? 어머니가 제일 괴롭혔잖아요. 미라의 목소리였어요. 너희 둘 다 잘못이야. 나는 그냥 엄마 말만 들었을 뿐이야. 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원룸에서 매일 싸우고 있었어요. 한때 잘 나가던 변호사들과 전직 법조인이 이제는 원룸에서 서로를 탓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어요. 하지만 왠지 허전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세영그룹을 한국 최대 법무법인으로 키웠습니다. 부사장에서 대표이사가 되었고, 아버지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셨어요. 세영그룹의 자산은 5조 원이 넘었고, 직원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저희 고객이었어요. 어느 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세영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 취임 기자회견이었죠.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영그룹 대표이사 강은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15년간 실종되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그 기간 동안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15년간 고아처럼 살아봤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평범한 주부로도 살아봤죠.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떤 것을 배우셨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그 기간 동안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었죠. 가족이라 믿고 있던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아라고, 집안이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남을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몸소 배우셨을 겁니다. 기자들이 웃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세영그룹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남산타워, 롯데타워. 이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딘 순간들,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로웠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아.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은미야, 축하한다. 오늘 기자회견 잘 봤어.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아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세영그룹은 한국 최고의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저는 회장이 되었고 아버지는 완전히 은퇴하셨어요. 어느 날 제 사무실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가져왔어요. 회장님, 정선희 씨한테서 온 편지입니다. 정선희 씨요. 저는 놀랐습니다.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짧은 글이 손으로 적혀 있었어요. 은미에게 나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단다. 너를 고아라고 무시했던 그 순간들, 너를 괴롭혔던 그때 시간들을 매일 후회해. 용서를 구하고 싶진 않다.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철민이 목숨만 살려줘. 일자리 좀 구해주면 안 되겠니?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과거였어요. 저는 편지를 찢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시간이야. 그리고 일어나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승자가 된 제 이야기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자신감 넘치는 얼굴, 당당한 자세, 빛나는 눈동자, 20살에 세영그룹을 떠났던 그 소녀는 이제 세영그룹을 이끄는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무시당했던 그 며느리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CEO가 되어 있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출신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드린 이야기였습니다. 고아라고 무시했던 며느리는 사실 거대 그룹의 외동딸이었고 함부로 대했던 대가는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출신이 아닙니다. 학벌도 재산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 마음, 그리고 노력입니다. 남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